자, AI 미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AI, 즉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, 그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주로 그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의 한 공학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AI라고 이렇게 줄여서 불려지게 되는데,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로봇공학이나 혹은 또 우리 미래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, 그 이 AI 자체가 아주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작은 로봇들을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컴퓨터 공학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AI의 우리 핵심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은 학습 및 추론,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자체가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통해서 어떤 그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추론 역할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이 AI는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.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, 또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. 우리 이제 시스템이 사람의 언어라든지 억양, 또 그에 따른 맥락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, 이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또 풍자와 같은 좀 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존 렉스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이 이제 음성이나 또 텍스트 로봇 같은 것으로 그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려고 또 시도하고, 또 이에 따라서 점점 해당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. 자, 시각 이해입니다. 이 시각 이해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어떤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수백 개의 사진에서 알고리즘 시스템이 그 이미지 피사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고, 또 이는 그 딥러닝 덕분에 많은 그 사진 그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 이해, 즉 그 중에서도 뭐 안면 인식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인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뭐 인간의 사고처럼 인식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로 이 AI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핵심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유로모픽 컴퓨팅이라든지 또 뇌과학 공학, 또 융합지능, 인공지능 플랫폼과 같은 그러한 통합기술 분야로 또 성장을 하고 있죠. 이 AI의 또 다른 그 연계 기술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 IoT 빅데이터, 그리고 또 AR, VR, 그리고 또 뭐 클라우드,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,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제 뭐냐면 AI와 관련된 그런 연계 기술로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AI가 가지고 있는 AI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? 일단은 AI의 목적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과 또 추리를 하도록 해서 사람과 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
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뭐 그 예로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또 스마트폰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또 번역 번역 어플 같은 것들,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챗 GPT,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이 AI의 어떤 그 목적을 실현해내는 그런 그 플랫폼 혹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AI의 어떤 그 뭐 종류 우리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AI의 어떤 그 유형, 뭐 종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뭐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 또 외국어 번역 어플 비서 로봇 같은 데서 사용되는 이런 인공지능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?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와 또 영화 사만다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 강한 인공지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의 유형에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? 이것은 어떠한 그 목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한 설정을 통해서 그 목적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능적 행동을 하거나 또 인간의 행동을 흉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설계된 인공지능을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예시로 보면은 뭐 구글의 알파고라든지 또 사진 검색 서비스, 또 기계 자동 번역기, 또 스팸 메일 필터링 같은 그러한 그 기능들, 그리고 또 IBM의 왓슨,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딥블루와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거, 우리가 보통 이 강한 인공지능, 강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하게 됩니다. 사람과 같은 지능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튜링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인간을 좀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강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언맨 자비스라든지 또 영화 헐의 사만다, 또 비서 로봇 이런 것들, 그리고 또 외국어 번역 어플, 뭐 바둑 프로그램 이런 종류들이 다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그 AI의 어떤 그 유형을 지금 뭐 약인공지능, 강인공지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몇 년도부터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1956년입니다. 정확하게 컴퓨터 과학자 존 메카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. 이제 이 학자가 인공지능, 즉 AI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고 또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강한 인공지능, 약한 인공지능, 초인공지능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
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초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보다 이제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지니고 있고, 또 과학기술과 일반 상식, 또 사회적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초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영화 어벤져스나 또 터미네이터 등에 나오는 그런 뭐 인물들 있죠. 뭐 비전이나 스카이넷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인공지능의 그 초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분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인공지능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결국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또 판단 가능한 딥러닝을, 또 빅데이터와 이런 그 클라우드,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다 집약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의 우리가 이제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, 인공지능의 역사를 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공지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95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그 인공지능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앨런 튜링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, 이 그 1차 이제 이 AI 어떤 그 붐이 일어났던 것이 1900 뭐 지금 이렇게 뭐 그 전에 지금 튜링 테스트가 1950년에 있었고 56년에 AI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죠. 그때 이제 50에서 60년도 사이에 이 AI의 개념이 정립이 되고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시도가 됐습니다. 그리고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이제 AI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고요. 아까 그 학자분이 정립을 했고, 이제 그 이후에 1970년, 80년대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엑스포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AI의 그 1차 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, 한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, 이때를 우리가 AI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구현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는 한동안 좀 정체기를 좀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또다시 이 AI 붐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들, 정보화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3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, 이제 서서히 그 개인의 컴퓨터, PC가 이제 보급되고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술의 그 발달과 함께 또다시 이 인공지능도 한 번 더 발전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 AI의 2차 그 전성시대라고 불려지는 시기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그 사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,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장점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단점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은
전문가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,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미리 문제와 답을 다 만들어 놔요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알고리즘을 짜놓고 이제 그 교통 정리를 말하자면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정답에 해당되는 걸 막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, 또 계속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확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그 유지보수, 개발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의 좀 정체기에 좀 접어들었던 시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AI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제 3차 AI 붐이라고 하는데, 이 시기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 처리 기술 같은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, 또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진짜 인공지능의 초석이 다져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이러한 그 3차 AI 붐은 우리가 이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,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, 지금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,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도 나타나 있지만, 이러한 그 AI의 이런 기술들이 뭐 그냥 어느 날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1997년도에 IBM의 딥블루가 딥블루에서 체스가 이제 인간에게 이제 승리하는 이러한 어떤 그 변화를 보여줬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2014년에는 페이스북의 딥페이스라고 하는, 그리고 또 2016년에 우리가 이제 그 A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지각하게 됐던 계기가 2016년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런 대결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이 대결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이 이제 뭐 이겼다라고 한다면, 우리가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좀 이만큼 발전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덜 생각했을 텐데, 우리가 이제 그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가 다 그 알파고가 승리를 했었죠.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 이거 이렇게 많이 발전했나? 이런 그 의구심 혹은 뭐 호기심,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돌이켜보게 됐던 그런 계기가 이 지금 이세돌과 이 지금 알파고의 그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이런 그 인공지능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. 뭐 이건 아마존고는 꽤 이제 우리가 유명해진 그러한 그 매장인데, 인공지능 매장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고는 기존의 바코드나 또 스마트 태그 대신에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과 센서 융합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천장에 달린 카메라라든지 센서들이 그 고객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고, 또 그 선반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 AI의 또 다른 사례로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습니다.
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, 또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죠.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빅데이터, 또 로봇 기술,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집약된 결과물이 이제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. 그렇죠? 이거는 인간의 그 생명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, 그리고 더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들이 이 자동차,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, 또 그런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검증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내부 뭐 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,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 딥러닝 기술이 적극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인지 기능이라든지 판단, 또 제어 기능에 이 딥러닝을 적용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, 이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구글이라든지 바이두, 또 테슬라, 우버, 이러한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연구를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,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. 이제 안에 이 시스템 내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지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모트 ADAS 기술이라고 해서, 이제 차선 이탈이라든지 보행자 추돌 위험 감지,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죠. 그리고 복합 GPS라고 해서 통신 기지국이라든지 뭐 와이파이 활용을 해서 초정밀의 위치를 측정하는 이런 기능들을, 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센서 같은 것들, 또 서라운드 카메라, 또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, 측면 라이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술들이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판단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정밀 지형 지물을 판단을 해서, 또 뭐 악천후를 판단을 하거나, 또 이게 야간인지 낮인지 이런 그 주행과 관련된 지원 그 솔루션들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고요. 또 주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탐방해서 그것을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그러한 판단 기술도 역시 이 자동차, 즉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V2X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집약이 되어 있는 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AI가 이제 이 질병을 진단하는 분야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을 그 우리가 이제 AI에다가 분석을 맡기면 실제 의사보다 정확하게 그 질병을 진단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는 이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여줬더니 실제로 이제 피부암을 진단하는 이러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했죠. 그리고 이제 구글은 샌디에이고 그 해군의료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유방암 림프절 전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암 탐지 기술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AI가 또 아주 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문화예술 분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는 뭐 고흐라든지 또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
있고요. 또 바흐 스타일로 내가 좀 작곡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바흐 스타일로 작곡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죠.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인공지능의 화가 또 구글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각화 코드의 구글의 딥드림이라는 것이 있고요. 또 이 딥드립의 원리에 그 질감 요소를 추가로 학습을 해서 기존 이미지의 내용은 보존한 채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트위터의 디포저 기술도 있습니다. 그리고 CAN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의 AI 팀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그림과 또 그 각 그림의 어떤 스타일 정보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해 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, 이 딥드림이 플렉터를 통해서 그린 새 그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왼쪽에 그냥 새죠, 그쵸? 자, 새인데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그 어떤 다른 그 어떤 그 유형의 이미지와 이렇게 이제 통합을 시킨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막 이렇게 딥러닝 기술 중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학습된 CNN에다가 이제 엉뚱한 어떤 그 출력값을 출력하도록 우리가 오류 역접 학습을 반복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환각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신경망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단순한 새였지만 이 새 그림이 뭔가 조금 이상한 환상적인 이런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. 그리고 또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구글 딥 드림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을 이렇게 좀 재해석한 거죠, 그렇죠? 이제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AI의 또 다른 어떤 그 사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바로 로봇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이고 최근에는 광대역 통신 및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그 로봇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죠. 우리가 이제 로봇 청소기가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로봇이라면 이제 뭐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과 또 우리가 이제 그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도 이제 뭐 많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항공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. 우리가 이제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이거는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어떤 그 궁금증이잖아요. 그리고 또 과연 그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를 탐지하는 거. 그 안에 이제 이런 AI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프랑스 에어버스와 IBM이 우주 비행상에 이런 그 잡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개발 AI 탑재 로봇인 사이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활용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,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, 유튜브 같은 사용자 관심을 가지거나 또 구매한 물건의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추가로 구매할 것이라 예상되는 항목을 추천하는 그런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AI는 이제 앞으로 상당한 이제 우리 뇌의 지식을 이식하는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이 AI가 이제 증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현재 AI가 크게 진화한 슈퍼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.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 아니면 인류와 함께 공생해서
그 존재 가치를 높여가느냐,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슈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AI의 어떤 개념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.